66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퓨처 셀프. 저자 벤저민 하디. 출판일 2023년 8월 3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책 소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의 내가 현재로 시간 여행을 왔다고 상상해보자. 현재의 나는 해야 할 일은 미뤄둔 채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당장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생각 없이 돈을 쓰고 다음 달에 나에게 결제를 미룬다. 자극적이고 간편한 정크푸드를 즐겨 먹으며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 자녀와 눈을 맞추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잔소리와 고성이 오가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 모습을 본 미래의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혹시 지금의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이기를 원한다면 이 책이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진실에 이르게 한다. 즉,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인생 지침서이다. 상상한 미래 자아는 현실에서 원동력이 되어 목표와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에 맞게 행동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거나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혹은 작은 성취를 맛본 후 다음 목표를 정해야 할 때 이 책을 옆에 두고 수시로 꺼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의 저자인 벤저민 하디는 저명한 조직 심리학자로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미래의 나와 관련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는 이 주제를 완벽하게 다룬 책을 발표했다. 그의 오랜 연구 결과와 집약된 이론을 국내에서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웹사이트, 기업 강연을 통해서도 미래의 자신을 명확하게 하고 목표한 방향으로 이끄는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1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를, 파트 2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파트 3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각 단계마다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활동들이 포함된 워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핵심 내용은 일러스트를 통해 기억에 선명하게 남도록 도와주고 파트가 끝날 때마다 키포인트로 요약해서 정리해준다. 특히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명인들의 일화를 통해 소개에 재미를 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의 나를 생각해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최고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벤저민 하디, 리더십 컨설턴트, 조직 심리학자로 자기계발 분야 파워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는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클램슨 대학교에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The Daily Upgrade라는 팟캐스트를 통해 미래의 자신을 명확하게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정기적으로 삶의 방식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는 2015에서 2018년 동안 글쓰기 플랫폼인 미디엄에서 1위에 오르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었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뉴욕타임스, CNBC 등에 실렸다. 또한 포브스, 허핑턴 포스트, 옵저버 등에도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 총 8권을 발간해 70만 부 이상 판매됐다. 현재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살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2015년 10월 4일 저녁 17세의 지미 도널드슨, 제미 도널드슨은 11학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함 역사 시험 공부를 제쳐두고 4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다. 3년 전부터 지미는 열심히 유튜브를 제작했지만 이번 촬영은 달랐다. 전에 찍은 영상들은 대부분 비디오 게임 해설이나 유명 유튜버의 생활과 수입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자신과 나누는 은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구독자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지미는 6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12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5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10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각 영상의 길이는 약 2분이었다. 극적이고 짜릿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지미는 미래의 나에 대해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다. 평소 같으면 영상을 찍자마자 올렸지만
이번에는 2015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각 영상이 정확하게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에 공개되도록 예약 설정해 두었다. 6개월 후인 2016년 4월 4일 첫 번째 영상이 지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다. 이 영상은 지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현재 통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 내 채널은 구독자가 8,000명이고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 이 수치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의 수치를 비교해보게. 그런 다음 그는 미래의 나와 짧은 대화를 나눈다. 6개월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때도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면 좋겠어. 구독자가 적어도 1만 5천 명은 됐으면 해.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이야. 그렇게 되지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아. 구독자에게 여러분도 그래. 지금도 나는 여전히 유튜브를 즐기고 있어. 미래의 나도 계속 그러면 좋겠어. 6개월 안에 내 채널에 구독자가 2만 명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아진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지미는 6개월 목표를 달성했다. 그뿐 아니라 2016년 10월 4일, 12개월 후 미래의 나 영상이 공개될 무렵에는 6개월 전보다 구독자가 10배 증가해 그의 채널 구독자는 20만 명 이상이 됐다. 그는 수백만 명이 조회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그의 영상은 점점 대담해지고 혁신을 거듭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미스터 비스트멀비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미래의 나와 대화를 나눈 영상을 제작한 일은 지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다.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는 지미가 꿈을 향해 용기를 내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다. 몇 년 후 그는 인터넷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지금도 그의 인기는 여전하다. 그날 밤 역사 시험을 포기하고 미래의 나라는 영상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지미는 다른 사람이 됐다. 실제로 지미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2015년 10월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달라진 영상에는 비디오 게임이 진행되는 모니터가 아니라 그의 모습이 더 자주 등장한다. 지미는 자신이 만든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의 영상에 자주 출연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2016년 6월 1일 지미의 첫 번째 영상은 엄청난 입소문이 나면서 2천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미와 그의 친구들은 최고의 유튜브 영상을 선보인다며 댓글을 달았다. 영상에는 시각 효과가 더 많이 생겼고 미스터 비스트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으스대며 활개쳤다. 며칠 후 지미는 흥미로운 묘기나 우스꽝스러운 재주를 보여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는 피크닉 테이블을 구매해서 플라스틱 버터 칼만 사용해 그 테이블을 반으로 잘랐다. 지미는 테이블을 자르기 위해 플라스틱 칼 수천 개를 사는데 $60 이상을 썼고 미션을 수행하는데 수십 시간이 걸렸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300만 건 이상이었다. 2016년 8월 23일에는 친구가 식품 포장용 랩 100개를 이용해 자신을 둘둘 마는 영상을 올려 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016년 10월 16일 그는 자신이 인터넷 광고를 읽자마자 그 광고가 즉시 현실이 되는 상황극을 만들어 올렸다. 공짜 아이패드 당첨이라는 광고를 읽으면 순식간에 그의 현관에 새 아이패드가 나타났다. 당신의 노트북을 100배 더 빠르게라는 광고를 읽으면 그의 무릎에 어느새 새로운 노트북이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놓고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영상에 등장한 노트북을 부수면서 영상을 끝냈다. 이 영상으로 미스터 비스트는 9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017년 1월 8일 미스터 비스트는 10만까지 세는 자신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미션을 완수하는데 거의 40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2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 달 뒤에는 20만까지, 그 다음에는 30만까지 셌다. 2017년 8월에는 로건 폴 로건 퍼이라는 이름을 10만 번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미션을 선보이던 지미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는 더욱 대담한 실험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킬 주요 전략으로 기부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15일 자신이 직접 노숙자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영상을 올렸다. 나중에는 10명의 노숙자에게 각각 $1,000를 주었다. 2017년 8월 15일에는 게임 영상을 생중계하는 온라인 게이머들을 무작위로 골라 그들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의 기부 영상은 느닷없이 큰돈을 받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 2017년 8월 23일에 올린 영상에는 피자 배달원들에게 1만 달러를 팁으로 주고 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짓는 지미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지미는 기부받은 돈이 자신과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남자를 끌어안았다. 2017년 8월 30일에는 우버 기사에게 1만 달러를 팁으로 주었다. 지미의 채널에는 후원자가 여럿 있었다.
후원금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지민은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다. 그에 더해 규모가 큰 미션이나 게임을 수행해 사람들이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풍선을 매달아야 자신이 공중에 뜰 수 있는지 실험했고, 자신이 사는 주에 있는 모든 월마트를 찾아다니며 스니커즈 초코바를 사기 위해 100시간 이상을 운전했다. 동전만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했고, 그의 채널에 300만 번째 구독자에게 1페니짜리 동전 300만 개를 주었다. 020년 10월 4일 그의 세 번째 영상이 공개되자 미스터 비스트는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가 됐다. 그의 채널의 구독자 수는 4천만 명이 넘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30명 이상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팀을 꾸려 유튜브 제작 사업을 했다. 그의 연간 수익은 1억 달러를 넘었다. 그의 영상들은 평균 3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일부 영상의 조회수는 수억 건에 달했다. 5년 후 미래의 나와 대화를 나눈 영상은 6개월 후, 12개월 후 대화 영상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면의 대화를 보여주었다. 안녕, 5년 후의 지미야에서 17세의 지미는 훨씬 달라지고 성숙해진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 나는 고등학생이야. 내가 이 영상을 볼 때 내가 어디에 있을까? 대학은 아닐 거야. 대학을 졸업한 후겠지. 와, 녀석. 정말 근사한데.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지금 나는 2015년에 있어. 5년 후에 내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지미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더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듯 입을 막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는 계속 말했다. 오, 섬뜩할 것 같아. 너무 섬뜩할 거야. 편히 잠드소서. 정말 이상하겠군. 이 영상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될 때 자신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한 후 지미는 미래의 나에 대해 더 진지해졌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 내 채널의 구독자가 100만 명이 안 된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거야.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고 싶어.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겠어. 꼭 그렇게 되고 말겠다는 그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진다. 한편 꿈을 실현해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를 압도했다. 지미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숨을 내뱉었다. 야, 그건. 지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절박한 심정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침실의 천장을 응시했다. 지미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매우 깊숙이 연결된 나머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었다. 잠깐의 상상을 끝낸 후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게 될지는 몰라.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나왔겠지. 아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았을 거야. 어쩌면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봐, 지금쯤이면 정말로 100만 구독자가 있어야 한다고. 미래 지미야, 제발. 지금 내 손에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꿈을 한 번 더 선언하며 영상을 끝냈다. 이 영상이 공개될 때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어 놓겠어. 이 책을 쓰고 있는 2021년 12월은 미스터 비스트의 안녕. 5년 후에 지미야가 방송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다. 현재 지미는 8,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미션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모습이 됐다. 나아가 자신의 계획보다 더 높은 곳으로 거듭거듭 도약했다. 지난 6년간 지미에게 일어난 변화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지미는 자신의 침실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던 17세 청소년이었다. 그런 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됐다. 엄청난 부를 쌓고 비즈니스 기술을 익힌 그는 언젠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꿈꾼다. 당신과 나도 지미와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할 방법이 존재할까? 당연히 있다. 정말 가슴 뛰는 답변 아닌가?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미스터 비스트의 놀라운 변화를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한다. 당신도 꿈꾸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 방법을 적용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심리학의 변화.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말까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병리학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치료법은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문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간 번영이라는 개념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과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과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사상을 제창했다. 이런 관점을 결정론 디터미니즘이라고 한다. 즉, 인간의 행동은 앞에서 쓰러지면서 연달아 쓰러진 하나의 도미노패에 불과하다는 사상이다. 과거의 사건인 도미노패들은 현재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인간의 권한이나 자유는 없다. 그저 자극과 반응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결정론에 따르면 오늘의 삶은 자신의 과거를 재조합한 삶이다. 결정론이 지배적인 관점이었지만 이 사상에는 심각한 한계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인간이 겪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과거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심리학의 주요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자칭 긍정 심리학자 Positive Psychologist라는 혁신적인 심리학자 집단이 나타나 심리학의 핵심적인 신조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과거와는 다른 질문을 던지며 무엇이 사람을 행복과 건강, 성공으로 이끄는지 탐구하기 위해 색다른 유형의 실험을 진행했다. 과학기술과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등에 업고 진행한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 현대의 연구 결과들은 과거의 주장과는 상반된 설명을 제시한다. 오늘날 심리학 연구는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서 제시한다.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이 행성에서 다른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무수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기에 더해 인간은 미래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디에서 지낼 것인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인지, 현지에 남을 것인지 등 당신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수백 가지 있다. 스스로 내리는 결정도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전망 프로스펙션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망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장기적 또는 단기적 목적에 좌우된다는 견해다. 이 견해로 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의 다른 말은 목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목표 지향적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연다고 가정해보자. 이 행동의 목표는 허기를 채우거나 심심해서 무언가 간식거리를 찾는 것이다.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가 냉장고를 열게 하는 동력이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학교에 가는 것 역시 이유가 있다. 학생마다 학교에 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대학에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교에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도 있다. 교실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모든 학생은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목적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목적이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해로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라면 즉각적인 만족이나 현실 도피가 목적일 수 있다. 그런 행동 이면에도 다 이유가 있다.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 이 행동을 하는 이유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떤 이득을 얻는가?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은 다음 3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1. 무엇 2. 어떻게 3. 왜 1단계는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2단계에서는 그는 학교에 갔다. 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다. 2단계는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그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3단계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능력이다.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왜가 있다. 이 왜가 행동의 이유 또는 목표다. 왜를 아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식이다. 왜는 무엇과 어떻게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왜 오르내리는지 알 때 투자를 결정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왜 하는지 알 때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왜 또는 목표가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 목표나 동기는 모두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회피, 이 두 가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80%의 사람들이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 그에 반해 접근이나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은 20% 정도다. 데이비드 허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고업계는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논다. 슬픔은 과거와 관련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미래에 속한다.
대개 사람은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악취를 풍기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둘 다 목표다. 예를 들어 집을 잃지 않으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회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한편 승진하려고 직장에 가는 것은 접근 동기가 목표인 행동이다. 접근 또는 회피를 위한 목표나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에너지, 행동의 동력을 제공한다. 모든 경우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한다. 그 미래는 자신이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미래일 수도 있다. 또한 수십 년 후의 미래일 수도, 몇 초 후의 미래일 수도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주로 두려움이 동력이 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도 많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퇴근 시간과 주말만 기다리거나 쇼핑을 하는 등 눈앞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래퍼이자 비즈니스 거물 50센트 50센트와 작가 로버트 그린이 함께 저술한 50번째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성적이고 의식을 지닌 창조물인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만다. 내일과 몇 주 후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일쑤며 몇 달 후를 대비해 막연한 계획을 세운다. 대개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 순간 너머를 바라보기 어렵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이것이 힘의 법칙이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 두려움을 초월해 수용과 용기, 사랑을 행동의 이유로 삼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서가 발달해야 한다. 인간 행동의 핵심적인 감정 요인이 두려움이기는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게 꼭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 심리학자는 인간이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진화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수렵 채집 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은 65세에 은퇴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다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짜거나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썼다. 미래의 나에 대한 위협. 위협 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위협 2.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위협 3.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위협 4.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위협 5.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위협 6.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위협 7.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위협. 미래의 나는 고정불변의 모습이 아니다. 삶이 나아갈 방향은 무궁무진하다.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2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이 죽지만 않는다면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은 아마도 인간이 스스로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PART1에서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 7가지를 살펴보았다. 그 요인들을 잘 점검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나는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할 것이다. 7가지 위협 요인 리스트를 활용해 현재 어떤 요인이 당신에게 가장 위협적인지 검토하라. 상상스퀘어 출판사 사이트 도서 목록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PART에서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탐구할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면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잘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삶을 창조할 힘을 얻을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진실 1.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진실 2.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진실 3.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진실 4.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진실 5.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진실 6.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 진실 7.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미래의 나는 삶의 동력이다. 미래의 나는 지금 예상과는 다른 존재다. 미래의 나는 필연적인 존재이지만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다. 미래의 나에 진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신에 대한 견해는 미래의 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미래의 나에 대한 중요한 진실 7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진실들을 잘 이해한다면 당신은 더욱 대담하고 강력한 미래의 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제약하는 고정 마인드셋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7가지 진실 목록을 활용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라. 상상 스퀘어 출판사 사이트 도서 목록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제부터는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다룬다. 이 단계를 잘 적용하면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에 우선순위를 두며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단계. 1단계.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2단계.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3단계.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해서 알무로 나아가라. 4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6단계.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7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미래의 내가 되는 단계. 지금 결정하고 집중하는 일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 미래의 내가 된다. 미래의 나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면 지금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살펴보았다. 이 단계들을 활용해 당신은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이 7단계를 잘 따라가면 어느덧 당신이 바라던 미래의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단계들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적용하면 당신의 삶은 즉시 달라진다. 날마다 당신은 삶을 더 계획적으로 살며 목표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고 미래의 나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시스템화를 통해 능력과 몰입의 수준이 향상되어 믿기 힘든 결과를 창출해낼 것이다. 일정을 대대적으로 손봐서 덜 중요한 목표 대신 우선순위들을 일정에 반영할 것이다. 생산성이 점점 향상되고 많은 일을 완수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7단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즉시 적용하라. 상상 스퀘어 출판사 사이트 도서 목록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진실 1.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탐구하려면 사물의 본질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믿었다. 파이돈 페료 또는 영혼론 on the soul이라는 플라톤의 가장 잘 알려진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자연에 관한 탐구는 각 사물의 원인, 즉 왜 존재하게 됐으며 왜 사라지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4대 원인론으로 알려진 이론을 구축했다. 그는 그 원인을 활용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4원인 가운데 네 번째로 알려진 목적 원인 final cause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그는 목적 원인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모든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목적 원인은 목적론을 근거로 한다. 목적론을 의미하는 텔레올로지 텔리올로지의 어근인 텔로스틸러스라는 단어는 사물의 목적 또는 원인을 뜻한다. 목적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나 미래 지향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즉, 목표나 목적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걷기, 체중 감량, 병원 진료, 좋은 식습관은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한 행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원인을 사용해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차이를 설명했다. 동물은 반사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행동은 환경과 자극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원하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능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은 모두 의도적이며 행동 기저에는 원인이나 목적의 추구가 있다. 우리는 목표를 상상하며 선택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목표가 행동의 원인인 것이다. 모든 지능적인 행동은 목표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집은 우연히 건축되는가 아니면 건축되는 목적이 있는가? 나아가 설계도가 없다면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공정이나 재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집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가족을 위한 집인가 핵가족을 위한 집인가? 그룹 홈을 위한 것인가 홈 오피스를 위한 것인가? 망치로 나무를 아무렇게나 두들겨서 집이 생기길 바라는가? 아니면 계획적인 설계의 근거에 집을 짓겠는가? 롤렉스 시계는 우연히 만든 것인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인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업체를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 일은 계획에 따른 행동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가? 그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던가? 코비의 말을 빌리면 정신적 창조가 물리적 창조보다 먼저다. 누군가의 열망이 없었다면 로켓을 제작해 달까지 가는 일이 가능이나 했겠는가? 주변에 있는 인간의 모든 창조품은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다. 무언가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를 물리적 형태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목표가 동력을 제공했다. 주위를 둘러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다. 심지어 이 책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구성을 생각하고 글을 썼다. 이 책은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모습과 일치한다. 어느 한 과정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책 한 권이 그냥 쓰여있던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 책의 아이디어와 구조는 체계적이지 않았던 생각, 인용문, 연구 결과, 사례들을 의식적으로 정리해서 구성한 결과다. 정리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체계화하고 분류할 때 창의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식탁은 무에서 생기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있던 원자재를 조직적으로 설계해서 식탁이 만들어진다. 나무, 돌, 못, 접착제를 조합해 식탁을 만드는 것이다. 식탁 제작에 사용하는 나무를 생각해보면 그 재료는 처음에는 숲속의 나무였다. 그 나무가 목재라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고와 계획이 결합한 결과 목재가 가구로 다시 탄생한다. 창의성은 지능적인 설계를 통해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창의성 또는 지능적인 설계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랠프 월도 에머슨은 약한 사람은 운을 믿고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당신과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생긴다. 삶이 우연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가? 행동과 상황이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가? 아니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행동과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최근에 나는 이 질문을 아내에게 해보았다. 아내가 쓴 야구 모자를 가리키면서 그 모자를 쓴 건 의도적인 결정이야 아니면 우연히 쓴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건데 집 청소를 하다가 모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쓴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모자가 당신 머리 위로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당신이 쓴 거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모자를 집어서 머리에 써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응, 내가 집었었지. 그런데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거의 자동적인 행동이었어. 그래, 하지만 모자를 쓰기 싫었는데도 모자를 썼을까? 사소하고 무의식적일지라도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억만장자 피터 틸피를 띄운 당신의 삶이 대부분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이 책을 왜 읽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명확한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명확한 미래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그 미래를 미리 조사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하면 미래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 틸은 미래를 대하는 불명확한 태도와 명확한 태도가 있다고 말한다.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역기능이 일어난다. 불명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본질보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불명확하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양한 선택지를 짜맞춘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명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확고한 신념을 중시한다. 그저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추구하며 그것을 다재다능함이라고 부르는 대신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결정에 집중한다. 요즘 유행하는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철저한 계획이나 목표 설정을 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삶의 결과를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으니 목표를 없애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만연하다. 의도가 좋고 흥미를 자극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목표를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은 궁극적으로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작가들도 자신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어 그 성과를 맛보는 삶을 저버리고 순전히 절차만 따라 시스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제임스 클리어의 주장을 생각해보자. 그는 자신의 져서 아주 작은 습관에 힘에서 목표를 세우는 일을 잊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장기적인 사고는 목표가 없는 생각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그는 목표가 동력임을 결국에는 인정하고 만다. 위대함의 학교 School of Greatness라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루이스 하우스는 클리어에게 일상생활에서 타협할 수 없는 습관 5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클리어는 그야 당연히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죠.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습관 몇 가지를 말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목표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썼다.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 더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했다.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존의 절차만 반복해서 수행한다면 그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절대 알 수 없다. 몰입은 누가 봐도 절차에 완벽하게 몰두하는 현상이다. 그런 몰입도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메허리 섹센마헬리는 이렇게 말했다. 몰입은 명확한 목표를 수반한 행동을 할 때 생기는 경향이 있다. 명확한 목표는 행동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목표 없이 몰입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 목표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틀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루에 목표가 전혀 없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목표는 몰입의 방아쇠를 당기는 필수적 요소다.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스티븐 커틀러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이다. 그래야 현재 주의를 계속 집중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목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틀을 만들어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큰 목표를 작은 과정으로 나눌 때 몰입이 가장 잘 된다. 축구 선수라면 우승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단순하게 공격 기회와 구체적인 플레이에 집중하는 게 낫다. 우승에만 매달리기보다 코너킥이나 다음 공격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승패를 가른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공을 차는 데 집중하라. 반복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라. 이러한 행동이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의 승자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작가라면 책 한 권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목표를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챕터 한 장, 사파 하나, 한 페이지, 한 문단을 목표로 삼아라. 몰입 상태에 있으려면 한 번에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몰입에 방해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대화를 해보라. 이때는 목표가 두 개여서 몰입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프랭클에게 궁극적이고 영원한 진리였다. 프랭클은 인간의 특징은 영혼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다. 하다못해 나의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모자를 쓰는 행동에도 목표가 있다. 다는 아니어도 많은 목표는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된다. 따라서 행동과 목표, 생각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면 더욱 지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자유로워질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첫 번째 진실은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신을 이끄는 목표에 대해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며 정직할 정도로 지능적이다. 진실 6.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아돌프 히틀러의 히틀러는 화가였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그는 그림을 그렸다. 1925년에 출간한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히틀러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 전문적인 예술가였다고 말했다. 1907년 18세였을 때 히틀러는 상속받은 돈을 들고 예술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빈으로 갔다. 수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에도 불구하고 빈 미술 아카데미 Academy of Fine Arts 비엔의 입학시험에서 떨어지면서 그의 꿈이 꺾였다. 1908년에 그리고 1909년에 아카데미에 다시 도전했지만 계속 떨어졌다. 처음 지원했을 때 사전 심사에는 통과했다. 이 심사에서 히틀러는 3시간씩 2번에 걸쳐 상징적 장면이나 성경적 장면을 지정받아 그림 2점을 그렸다. 하지만 두 번째 심사에서 심사위원은 히틀러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했고 그를 탈락시켰다. 심사위원 측은 히틀러가 그림보다 건축에 더 재능이 있다고 판단했다. 히틀러는 탈락 소식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삶의 방향을 바꿨다. 최고의 나를 꺼내라. 에서 저자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이렇게 말한다. 히틀러는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의 그림을 한 점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보지 못했다. 그는 저항에 부딪혀서 지고 말았다. 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히틀러에게는 빈 도화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게 더 쉬운 일이었다. 만약 히틀러가 다른 길을 찾아 훌륭한 예술가가 됐다면 어땠을까? 그가 자신이 바라던 미래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히틀러는 거절과 실패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희망을 잃고 다른 길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다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히틀러는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그림을 평생 그렸지만 한때 꿈꿨던 성공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기분 전환을 하려고 그림을 그린 셈이다. 그림자 경력샤로 크리이라는 용어는 자신에 대해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꿈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로버트 브롤트는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서가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가 뚜렷하게 보여서 진정한 목표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했다. 히틀러에 대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악한 미치광이로 말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의 삶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말이다. 철학자이자 기업가이며 세계 여행가인 동시에 작가인 데릭 시버스는 성공의 의미에 대한 강한 신념을 전파한다. 그는 성취를 어느 정도나 이룰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자신의 진정한 열망과 믿음의 진실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2015년 팀 페리스는 인터뷰 도중 데릭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데릭은 이렇게 답했다. 어떤 질문이든 처음에 나오는 대답은 썩 재미없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모나리자. 천재는? 아인슈타인. 작곡가는? 모차르트.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자동으로 나오는 생각이 있고 반대로 의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신중하게 천천히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느린 사고를 합니다. 내 삶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을 없애고 그 대신 더욱 신중하게 반응하며 천천히 생각하죠. 데릭은 팀의 질문을 수정했다. 만약 질문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세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생각난 사람보다 실제로 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내게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리처드 브랜슨 리처드 브랜슨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죠. 그는 성공에 관한 한나에게 모나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팀 당신이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더 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대답입니다.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하는 대답이기 때문이죠. 이 세 번째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리처드 브랜슨이 조용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강박적인 도박꾼처럼 회사 설립을 멈출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우리는 더는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여섯 번째 진실은 성공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진실할 때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나에 진실하지 못한 건 실패다. 점점 성장하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도 발전한다. 그러면 기존의 길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아무리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명성이나 돈, 지위 등이 없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외부 요소가 절대 아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만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다. 인생이 하나의 게임이라면 이것은 그 게임의 규칙이다. Life is a game. These are the rules라는 책에서 저자 셰리 카터 스콧 카터 스콧은 인생의 10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1. 육체를 받을 것이다. 2. 교훈을 얻을 것이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비공식적인 학교의 전과정에 등록된다. 3. 이 학교에서 실수란 없다. 교훈만 있을 뿐이다. 4. 교훈은 그것을 다 배울 때까지 반복된다. 5. 교훈을 얻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배워야 할 교훈이 남았다는 뜻이다. 6. 여기보다 더 좋은 다른 곳은 없다. 7. 다른 사람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그 특성이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8.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은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도구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렸다. 9. 인생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안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보고 듣고 믿는 것이다. 10.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 이 모든 규칙을 잊게 될 것이다. 단계 4.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어맨다 파머는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 낮에는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거리 예술을 하며 살았다. 피부에 흰색 칠을 하고 흰색 옷을 입고서 광장에 상자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모자가 뒤집혀서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모자에 1달러를 던지면 그는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흰색 꽃을 건네주었다. 밤에는 2인조 그룹 드레스된 돌스드라스덴 더즈로 활동하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거리 공연을 했다. 그의 음악이 인기를 얻으면서 살아있는 조각상을 그만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었다.
드레스된 돌스로 활발하게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도 파머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느꼈던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계속하고 싶었다. 공연이 끝나면 드레스된 돌스는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또한 트위터를 주로 사용해 팬들에게 부탁하는 예술을 펼쳤다. 파머는 테드 강연에서 부탁하는 예술 The Art of Asking에 대해 말했다. 트위터에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 1시간 후 나는 한 팬의 집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에서 만든 각종 음식을 가져와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음식을 팬들과 함께 먹죠. 우리는 공연을 하다가 앙코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앙코르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박물관이나 상점, 광장에 있는 팬들이 손을 흔들어 줍니다. 한 번은 내가 트위터에 멜버른에서 코 세정 주사기를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가 있는 카페로 바로 운전을 해서 오더군요. 나는 그 간호사에게 스무디를 사줬고 우리는 함께 앉아 간호직 업무와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파머의 부탁은 무작정 호의를 요청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다. 드레스된 돌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대형 음반회사가 그들에게 계약을 제안했다. 드레스된 돌스는 계약에 사인하고 앨범을 출시했지만 2만 5천 장이 팔리는데 그쳤다. 회사는 앨범 출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공연이 끝난 후 파머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그들을 껴안았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10짜리 지폐를 건네며 말했다. 미안해요. 친구에게 당신 CD를 빌려 복사했어요. 당신의 블로그를 읽고 당신이 음반회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파머의 음악을 듣고 계속 그에게 돈을 주었다. 파머는 중개업체를 두지 않고 자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직접 요청하겠다고 결심했다. 파머는 음반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밴드 그랜드 세프트 오케스트라 그랜드 세프트 오케스트라를 결성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목표 금액은 $100,000였습니다. 그런데 팬들의 지원으로 거의 $120만 모였죠. 음반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까요? 거의 2만 5천 명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파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청하라고 권한다. 우리는 서로 믿고 주고받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파머는 이렇게 말하며 테드 강연을 마쳤다.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음악을 사게 할까? 라고 질문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음악에 돈을 낼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파머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함으로 얻는다. 그레이엄 스티븐 그램 스티븐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 정보 전문 유튜버다.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몇 가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한다. 가끔은 그런 요청에 30에서 60초를 쓰기도 한다. 그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팬들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다. 물론 그레이엄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난하며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틀린 말이다. 그레이엄 채널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의 영상 중 하나의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킨다. 그레이엄의 예전 영상들에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그렇게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지 않았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죄 지은 사람처럼 소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이엄은 자신의 채널을 성공시키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다.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한 덕분에 그의 채널이 유명해졌고 그레이엄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조슈아 울프쉔크 조슈아 wolfschenk는 자신의 저서 둘의 힘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발생고리를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1519세기 초 미국의 종교 지도자이자 예언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신이 지쳐서 당신을 축복할 때까지 조르라. 라고 말했다. 조셉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도울 정도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찬장이 텅 비어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번은 그의 가족에게 남아있는 식량이라곤 소량의 옥수수 가루가 전부였다. 그래서 옥수수 가루로 팬케이크처럼 생긴 옥수수빵을 만들었다. 조셉은 기도를 드렸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옥수수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하옵기를 더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아멘.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한 남자가 햄과 밀가루를 가지고 온 것이다. 놀란 조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 엠마마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았다니까.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라. 청하라. 그러면 받기 시작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얻게 되는지 놀라게 된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지난 3일 동안 나는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제안하는 이메일을 읽었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앞으로 책을 함께 쓸 공동 저자다. 나는 그 목표를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의 메일을 받았는데 그들 모두 공동 저자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내가 요청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한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종종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은 걸 요청하고 딱 그 정도 수준의 것만 얻는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나의 다음 책의 초안 작업을 도와줄 대필 작가다. 대필 작가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가족에게 더 집중하는 것을 포함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대필 작가를 찾는다고 말하곤 했는데 오늘 아침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자신이 책 30권을 작업한 경력이 있으며 몇 년 전부터 내 책을 즐겨 읽었다고 했다. 전혀 어렵지 않다. 당신은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되어 꿀벌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로렌에게 첫 데이트를 신청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이었던가. 로렌은 내게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데이트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로 데이트를 하게 됐다. 그 다음 나는 결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로렌은 내 아내가 됐다. 나는 네이트 램버트에게도 내게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의 논문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클램슨 대학교에 있는 밥 싱클레어에게 박사 학위 과정에 등록시켜 달라고도 요청했다. 신청 마감이 지났는데도 나는 그에게 부탁했다. 나의 요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댄 설리번에게 그와 공동 저자로 책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책을 함께 쓰고 있다. 한 번은 학술회의에 참석하러 샌안토니오에 갔을 때였다.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주변을 보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미국 프로농구 팀 선수 몇몇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농구 경기 티켓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나는 함께 간 교수님과 멋진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요청하면 얻게 될 것이다. 때로는 끈질기게 요청해야 한다. 성장하고 발전해가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러면 발전한 미래의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4단계는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신에게 기도로 요청하라.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친구에게 요청하라. 누구에게든 요청하라. 그냥 요청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미래의 나를 명확히 보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일에 능숙해져라. 그러면 원하는 것을 더욱 빠르게 얻게 될 것이다.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나는 재정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나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가 자동 투자를 시작해보라고 제안했다. 내 은행 계좌에서 투자 계좌로 매주 월요일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게 설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설정해놓고 잊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돈은 불어있을 것이다. 투자와 시간의 일관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정 컨설턴트는 설명했다. 그는 투자할 완벽한 타이밍을 찾지 말고 투자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부담 없는 수준의 금액을 설정해놓고 완전히 잊었다. 3개월 후 재정 컨설턴트는 내게 자동 투자 설정 후 투자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말해주었다. 불어난 금액에 나는 깜짝 놀랐고 더 많이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동 이체 금액을 늘렸다.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얼마씩 늘리고 있다.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고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과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에벤 파가나벤 페그는 이를 필연성 사고라고 부른다. 즉,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예측된 결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출발이 보잘것없다고 겁먹지 마라.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하라. 시스템화라는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야기할 만한 행동의 장벽을 세우고 저항을 만들어라. 어떤 변화를 주면 바람직한 효과가 지속할까? 한 가지 예로 소셜미디어 앱을 스마트폰에서 제거해보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로 생각 없이 돌아다니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목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 경영계의 전설이자 작가 피터 드러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라고 말했다. 효과성은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효과성이 언제나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이 효율성이다.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한다는 말은 바라는 결과를 자동화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의와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쏟을 여유를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이다. 댄 설리번과 나는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아라를 공동으로 저술했다. 책에는 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적절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몰입과 집중이 어렵다.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찾는 일이 시스템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어 나의 비서 첼시는 나를 찾는 온갖 연락을 차단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나는 첼시에게 내가 관심을 두는 기회와 일정상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첼시는 나의 시간을 묻는 전화를 매주 수십 통씩 받지만 대부분 내가 모르게 처리한다. 첼시가 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논의한다.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 첼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일정으로 잡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첼시가 계획한 일들이 실망스럽게 끝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미래의 나를 더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에 더욱 전념하면서 첼시와 나는 미래의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은 걸러내며 더 나은 결정을 내렸다. 이 지속적인 과정에서는 끈기와 연습이 핵심이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패러독스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질수록 결정 피로로 이어지며 결국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으면 집중과 전념이 어렵다. 결정의 기본은 기회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일, 세 가지 우선순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무시가 중요하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차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작가 존 맥스웰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정한 우선순위 세 가지 외에 다른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거나 덜 중요한 목표다.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사소한 일들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비효과다. 나비효과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소한 일이 커져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다. 한 예로 1995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를 다시 풀어놓았던 일을 생각해보자. 70년 동안 사슴의 포식자가 없어서 사슴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사람이 사슴을 통제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사슴은 공원의 모든 식물을 뜯어먹었다. 늑대 몇 마리를 공원에 풀어놓자 상황이 달라졌다. 늑대가 사슴 몇 마리를 잡아먹긴 했지만 그보다 놀라운 일은 사슴이 공원의 특정 장소를 피해 다녔다는 것이다. 특히 계곡과 협곡에는 사슴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즉시 그곳에 풀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그 지역에서는 나무의 키가 5배로 늘어났다. 황량했던 계곡이 사시나무와 버드나무, 미루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빠르게 변했다. 나무가 많아지자 새들도 날아들었다. 비버의 개체 수도 급격하게 불어났다. 늘어난 비버들이 댐을 만들려고 나무를 쓰러뜨려 수달, 오리, 물고기, 파충류의 서식지가 생겼다. 열매가 풍부해지면서 곰의 수도 늘어났다. 늑대가 코요테를 잡아먹어서 개체 수가 늘어난 쥐와 토끼는 매, 족제비, 여우, 오소리의 먹잇감이 됐다. 가장 놀라운 일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흐르는 강줄기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지고 길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살아난 숲 덕분에 둑이 안정화되고 튼튼해지면서 물길이 선명해지고 웅덩이가 생겼다. 늑대가 공원의 생태계만 바꾼 게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까지 바꿨다.
작은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스템 전체에 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미래의 내가 예상과 상당히 달라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 이유에서다. 또한 이런 사실은 시스템 사고와 시스템화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도 잘 알려준다. 시스템 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는 영향력이 미미했던 바이러스가 전체의 퍼져 시스템을 장악할 수도 있다. 반대로 당신이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다.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게 하고 그 과정을 자동화하게 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의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도입하라. 그러면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라는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소음과 결정 피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라. 이것이 몰입과 높은 성과의 필수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놨어도 금방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목표와 상황도 달라진다. 비전이 확장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되는 5단계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나를 더 효과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결정 피로와 덜 중요한 목표에서 벗어나려면 삶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삶을 단순화할 수 있을까?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면 무엇을 차단하고 걸러내야 할까? 내가 했던 주간 투자 전략처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꿈과 상관없는 일을 처리해줄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단계 6.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당신의 일정은 당신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무엇에 전념하는지 보여준다. 사람들의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면회의나 화상회의 같은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거나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과거 몇 년 동안 나의 일정에는 수많은 약속과 회의가 넘쳐났다. 대부분은 덜 중요한 목표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런 일들은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일정에는 책을 쓰는데 배정한 시간이 없었다. 그 상태에서 수백 개의 블로그 게시글과 몇 권의 책을 썼다. 글쓰기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우선순위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일정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했다.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글을 썼으니 말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6단계는 미래의 나를 중심으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제대로만 한다면 6단계의 원칙은 생산적인 결과를 10배 또는 100배 더 많이 안겨준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아라에서 댄 설리번과 나는 4가지 자유에 대해 다룬다. 1. 시간의 자유. 2. 돈의 자유. 3. 인간관계의 자유. 4. 목적의 자유.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무엇에 전념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결코 숨길 수 없다. 돈과 인간관계, 목적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시간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제거하라.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나를 실현시키는 일이 더 단순해지고 쉬워진다. 자신의 시간이 덜 중요한 목표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게 그냥 놔둔다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내가 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시간에 접근하는 2가지 기본적인 견해가 있다. 한 가지는 시간이 자신 외부에 있는 요소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자신 내부에 있는 요소로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위대한 도약 더 백립에서 저자 게이 핸드릭스는 이 2가지 견해를 뉴턴식 시간과 아인슈타인식 시간으로 설명한다. 아인슈타인식 시간에서 시간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뉴턴식 시간은 시간의 부족함을 가정하기 때문에 긴박감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의 요소 때문에 내부의 감정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조 디스펜자는 뉴턴의 물리학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반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결과를 유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이 결과를 유발하고 있을 때 양자 세계는 당신의 생각과 에너지, 행동에 반응한다. 라고 설명했다. 당신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원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줄 생각인가? 덜 중요한 목표에 너라고 말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 이 점이 최근 내가 진지하게 검토한 문제다. 나는 코비가 제안한 대로 중요한 일을 먼저 넣기로 결심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정했다.
일주일에 3일이면 1년에 대략 150일이다. 이 시간을 오직 가족을 위한 일과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work는 직업심리학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개념으로 일의 스위치를 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계속 일을 하거나 항상 업무에 돌입할 태세로 지내며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몰입, 창의성, 높은 성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가 일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2가지는 좋은 책을 더 많이 쓰는 것과 유튜브 영상을 많이 제작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나는 그 둘을 생각만큼 잘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그 2가지 일을 먼저 하기로 계획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글을 쓰고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다. 이때는 아무리 흥미롭고 중요한 일이라도 약속을 잡지 않는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이후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약속을 몇 군데 잡는다. 그런 약속에는 코칭 통화, 팟캐스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하는 일 등이 있다. 일정의 미래의 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시급한 문제라는 급한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놔두기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급한 일들은 쉴 새 없이 생긴다.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시간이라는 덫에 빠져 시간에 얽매인다. 그들은 시간을 지배하고 창조하지 못한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가다 보니 나는 덜 중요한 목표에 몇 초도 낭비하기가 싫어졌다. 한 달 전에는 야스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은 절대 사절이다. 나는 일정을 더욱 치밀하게 관리하며 첼시에게도 더욱 철저하게 걸러내 일정을 계획하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꼭 비서를 채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자기 사업을 해야 일정을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는 출발선은 시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결심이다. 이런 결심에서 시작해 지속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갈 때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기꺼이 먼저 하겠는가? 당신이 전념하는 대상은 현재의 나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인가? 단기적이고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로 지금 당장 시선을 옮길 것인가? 의문의 여지 없이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일에는 전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로 바쁘게 지내는 것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일일 수 있다. 덜 중요한 목표라는 울타리 안에서 분주하게 지내면 미래의 나라는 진실을 피해갈 수 있으니 말이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이런 현상을 저항이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의 책 최고의 나를 꺼내라 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루는 태도가 저항의 대표적인 형태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가장 쉬운 게 내일로 미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절대 교양곡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교양곡을 쓸 거야. 그런데 내일부터 해야겠어 라고 말한다. 우리의 영혼을 발전시키는 사명이나 행동의 중요성이 클수록 그 일을 하는데 저항을 크게 느낀다. 미래의 나에 전념하기 시작하면 용기를 내야 한다. 안정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할 때 위험이 존재하는가? 물론이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선택할 때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래에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면 그 성과는 즉시 나타난다.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맛봤던 그 어떤 성과보다 더 달콤할 것이다. 그렇다, 의도적인 연습에는 실패가 따른다. 그렇다, 경기장에 뛰어들면 싸움의 상처를 얻는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게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은가? 당신의 일정에는 미래의 내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당신의 일정에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짐 콜린스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선순위 3가지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실천할 시간이다. 일정을 관리하라. 시간의 주도권을 잡아라. 에필로그 2012년 9월 1일 나와 로렌은 결혼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우리는 9년 뒤에 개봉할 타임캡슐을 만들었다. 우리는 결혼 10주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했다. 우리는 각자의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썼고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생각을 말하며 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편지와 영상 파일을 유리병에 넣어 거실 선반에 두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2022년 1월 13일이다. 올해가 지나면 우리는 타임캡슐을 열어 우리가 기록한 내용을 볼 것이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타임캡슐을 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발전할 생각이다. 우리의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우리의 삶이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싶다. 9년 전 나와 로렌은 학사과정을 마쳤다. 우리는 로렌의 부모님 집 지하실에서 살았다. 나는 15군데 학교에 박사과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떨어졌고 미래는 불확실하게 느껴졌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3년이 넘도록 글쓰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나는 사업가가 아니었고 사업가가 될 계획도 없었다. 내가 3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3명의 아이를 더 낳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나의 글쓰기가 그렇게 인기를 얻을 줄도 몰랐다. 나는 타임캡슐에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재 우리가 만든 삶은 틀림없이 과거에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일 것이다. 이 책 프롤로그에서 나는 지미 도널드슨의 이야기와 그가 미래의 나에게 말하는 타임캡슐 영상 4편을 소개했다. 그는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 벌 타임캡슐을 촬영했다. 그가 5년 후 자신에게 쓴 영상 편지 안녕. 5년 후에 지미야가 2020년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어린 지미는 5년 후에 타임캡슐을 열어볼 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어 있기를 꿈꿨다. 그런데 그의 채널의 구독자는 4,400만 명이 넘었다. 지미는 자신이 꿈꿨던 모습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제 책을 마무리할 시간이 오고 있다. 이쯤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24시간 안에 잠시 시간을 내어 미래의 당신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을 만들어보라. 지미처럼 영상을 촬영해 미래의 특정한 날짜에 공개되도록 설정해 놓아도 좋다. 아니면 나와 로렌이 했던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병에 담아 선반 위에 놓아도 상관없다. 타임캡슐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내 친구 리 브라우어리 브라우어는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1년 후에 자신이 말하는 짧은 영상을 찍는다. 미래의 브라우어는 이런 말로 영상 편지를 시작한다. 브라우어,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1년을 또 해낸 거야. 그 다음 미래의 브라우어는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한다. 1년 후에 브라우어는 그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예측과 얼마나 비슷하게 살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년 뒤에 볼 영상을 다시 촬영한다. 당신도 다양한 타임캡슐을 만들 수 있다. 6개월 후, 12개월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이 타임캡슐이 퓨처셀프의 마지막 행동 지침이다. 언제 열어볼 것인지 기한을 정해 오늘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명확하고 대범한 비전을 세워라. 이 책에서 배운 대로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그려라. 가장 중요한 3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이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미래의 나는 그 예상과 상당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살아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타임캡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 행동의 첫 단계다. 미래의 내가 할 행동을 지금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게 100% 전념하라.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서 유익을 찾아라. 미래의 당신을 응원하라. 이 책을 읽음으로 당신은 투자에 성공했다. 축하한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